오늘도 역시 미중 간의 갈등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항상 보면서 미중 간의 갈등이 좀 아슬아슬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미국에 이어서 또 중국도 총영사관 폐쇄라는 또 발언을 내놨습니다. 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좀 짚어볼까요? 네, 지금 미국에서 또 중국에서 영사관 폐쇄를 하면서 서로 이제 핑퐁 회기를 진행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이번에 24일까지 휴스턴 주재 중국 총영사관을 폐쇄를 해야 되죠. 근데 이번에 방을 뺐어요. 그럼 앞으로 중국에서도 미국이 방을 빼야 되는데, 스촨성 청두 지역에서 이제 방을 빼고 이렇게 하면 서로 이제 한번 왔다 갔다 했다는 이야기죠. 그럼 앞으로 이 왔다 갔다 하는 게 격화가 될지 아니면 뭐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가 될지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 때리기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죠. 처음에는 뭐 이게 설마 강하게 좀 진행이 되겠냐 했는데 이게 현실화 된다는 이야기죠. 앞으로 우리가 먼 미래에 대해서는 야, 저게 과연 진행이 될까 하는데 또 그 안에는 이제 음모가 도사리고 있다는 거죠. 미국이 이번에 지금 총영사관 폐쇄를 하는 이유는 네. 실제로 보면 이제 스파이 활동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삼척동도 다 아는 이야기지만 대선에서 조 바이든한테 밀리니 트럼프가 적극적으로 뭐 기선 제압용 아니냐 이제 이런 것들은 뭐 시장을 이제 보시는 분이라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또 다른 이제 이야기를 우리가 좀 파헤쳐 볼 필요가 있다. 휴스턴 영사관 같은 경우에는 뭐 제약이나 바이오 이쪽 연구하는데 클러스터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쪽에서 야, 중국이 이쪽에 코로나19 백신 관련해서 연구 진행이 됐던 것을 탈취해서 뭐 본국으로 수송하고 이것 때문에 안 된다 해서 지금 이번에 폐쇄를 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미국의 말이 진짜라고 하면 그쪽을 폐쇄하려면 오히려 다른 쪽을 폐쇄를 해야죠. 그런데 이번에 이 폐쇄를 하는 것을 보면 꼭 그 이유만은 아니다. 그리고 이번에 폐쇄를 하는 거 보면 이쪽 휴스턴 총영사관이 우한하고 자매의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거기는 코로나 때문에 인원을 뺐잖아요. 이미 뺀 쪽에서 뭐 상대 공간을 하기 때문에 물론 총영사관을 폐쇄하는 측면은 있지만 그래도 그 타격은 좀 제한적이다. 그래서 트럼프가 의도적으로 중국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강하게 하지 않고 뭔가 상징적인 의미로 이제 이게 진행이 된 거라고 보여집니다. 만약 정말로 미국이 원하는 직접 재산권을 이야기한다면 실리콘밸리가 있는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을 폐쇄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움직임이 아니고 이번에 좀 휴스턴 쪽을 선택했다는 것은 뭔가 타격은 주고 싶다. 그러나 또 실제적으로 중국이 틀어져서 농산물도 안 사고 아예 뭐 돌아서면 미국으로서도 약간 좀 불편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움직임이 나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뭐 나사가 이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주항공 기술을 유출하는 것을 미국은 좀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지지율도 하락하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뭐 재확산이 되고 있잖아요. 이 책임도 떠안기가 좀 어려운 거죠. 트럼프 입장에서.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반중 메시지로 좀 다시 좀 돌려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미국의 상호 공간들이 있죠. 그래서 지금 이쪽에서 휴스턴을 폐쇄를 했는데 지금 이번에 청도에서 폐쇄를 하죠. 근데 지금 약간 위치적으로 보시면 변방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중심이 아니고 변방인 상황이지만 나름대로 이 변방인 곳들이 좀 전략적인 또 중요한 그런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 부분은 또 조금 이따 살펴보도록 하죠. 정치적 수세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반중국 카드를 꺼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우리가 중국의 행동에 담긴 메시지에 대해서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은 이 다른 영사관들이 많을 텐데 왜 하필 청두를 택했을까요? 일단 중국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서로 티격태격하지만 정말로 등이 돌아서게 되면 중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그리고 미국은 때리는 입장이기 때문에 중국은 최대한 좀 피해를 좀 최소화하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미국을 자극하지 않고 나도 그래도 우리 정치적으로도 상황이 안 좋잖아요. 내부적으로 결속을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건재하다. 이거 보여주려고 아마 한 것 같아요. 실제로 보면 그 청도 총영사관은 한 200명이 있는데 직원이 그중에서 중국이 거의 뭐 4분의 3은 중국인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미국 사람들의 제재는 최소화한다는 이야기죠. 자, 그런 측면의 하나를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상징적인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총영사관을 폐쇄한다. 이 부분은 이제 외교적 단절을 시작하는 그런 첫걸음으로 보여지는데 근 41년 만에 이런 이야기가 이제 처음 진행이 됐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파장은 좀 있지만 그래도 서로 미국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피해를 좀 최소화하려고 하는 그런 보이지 않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난다. 근데 이제 청두 같은 경우는 또 미국이나 중국 입장에서 보면 전략적인 요충지이긴 합니다. 무역이나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그닥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이 전략적으로 보면 이쪽 지역이 티벳이나 아니면 신장 위구르 이쪽이 있잖아요. 미국이 신장 위구르 인권법을 이제 제재에 대해서 뭐 미국에서 통과를 법을 시켰고 이 부분을 전략적인 요점으로 삼아서 이쪽 분리 독립을 자꾸 자극을 하는 거죠. 그럼 중국 입장에서 상당히 곤욕스럽죠. 그러니까 미국이 시장 위구르 지역을 좀 정보를 수집하는 전략적인 교두보다. 근데 이걸 못하게 한다는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는 중국은 좋은 카드를 좀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사실 여기가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우리도 보면 네. 주식이 마음에 든 주식이 있죠. 특히나 뭐 마음에 든 주식은 뭡니까? 방송에서 그런 걸 제가 얘기를 해도 될까요? 네, 그렇죠. 특히 마음에 든 주식이 있어요. 네. 왠지 그냥 안 올라가도 올라갈 것 같고, 근데 올라가도 마음에 안 드는 주식이 있다는 이야기죠. 청두가 그런 이야기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청두는 그 시진핑의 정적 보시라 있죠. 보시라의 부하가 왕리주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보시라의 말을 안 듣고 뭐 딴짓을 하다가 눈에 거슬렸죠. 이 사람을 자꾸 탄압을 하니까 이 사람이 이 청두 공간으로 이제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쪽이 보면 중국의 정치적인 스캔들이 있는 그런 별로 기분 나쁜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미국으로는 반드시 좀 수성해야 되는 그런 측면도 있죠. 왜냐하면 아시아 태평양 전략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고 오히려 또 중국 입장에서 보면 그런 정보 수집 활동을 제한하면서 오히려 중앙아시아 광활한 중앙아시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교두보가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청두는 중요도가 떨어지는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은 상당히 좀 중요한 어떤 요충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을 좀 잘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이 중국 때리기를 어떤 계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미국이. 근데 이번에 중국 때리기의 계기가 된 사람들 인물이 4명 정도가 있습니다. 군복 입은 사람 4명 때문에 결국은 휴스턴 총영사관을 폐쇄를 하면서 또 중국이 맞불을 놓고 그런 상황인데 이 가장 이제 결정적인 사람이 이제 탕리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캘리포니아대 연구원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조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서로 이제 그 비자 발급할 때. 그래서 당신 군인이냐? 그랬더니 아닙니다. 군인이냐? 두 분은 물어도 아니라고 해요. 그런데 이상해. 그래서 FBI에서 이제 자택을 압수수색을 한 거죠. 그랬더니 과거에 군에서 찍은 사진이 딱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봐라, 너 이렇게 명명백백하지 않냐? 이 사람이 안 되겠어 이제 더 이상.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숨어든 거죠.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으로 숨어들었습니다. 뭐 다음번에 타깃이 되면 또 뭐 샌프란시스코가 될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뭐 송친이라는 사람은 뇌질환을 연구하고 왕 씨는 캘리포니아대에서 정보를 입수해서 메일로 이걸 중국에 전송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자오 카이카이는 국방기술대 관련인데 근데 중국에서도 그런 거죠. 야, 우리 뭐 뇌질환 연구하는데 당신들이 이야기하는 거고 무슨 상관이냐 대체 증거를 대봐라. 뭐 이렇게 서로 맞불을 놓고 있긴 합니다만 이 4사람 때문에 됐다. 그래서 이 뭐 사진에 보면 뭐 시진핑이가 뭐 옷 매매서 만져주고 뭐 네. 그런 사진도 요즘에 신문 기사에 뜨던데 어쨌든 이 4사람 인민해방군 때문에 좀 결국 이게 촉발이 돼서 이 사단까지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냉정하게 본다면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은 양국 모두에게 서로 좀 손실을 야기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지금의 양상을 치킨 게임으로 보고 있는 의견들도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의 갈등이 지속될 수 있을지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죠. 이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하루 이틀에 끝날 상황은 아니고요. 그리고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이 공화당도 마찬가지고 누가 됐든 중국 때리기는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미중 간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어떤 편을 들지는 않아요. 그리고 어떤 우호적인 발언도 하지 않고 단지 이 미국과 중국의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가 이제 정확한 내부 언론의 이야기 되는 게 아니라 내부 이야기를 하느라고 간혹 보면 중국에 대해서 약간 좀 안 좋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전혀 오해의 맛이고 이제 어떤 투자의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미국은 어떤 전략적으로 중국 때리기에 나서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3대 레드라인을 정해놓고 이 부분을 넘어서게 되면 본격적으로 미국이 중국을 때리겠다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는 그런 첩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행정부 인사들이 좀 약간 말을 쓰는데 네. 보통 우리가 중국 하잖아요. 근데 중공을 이야기를 합니다. 중국 공산당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 폼페이오나 펜스가 이야기를 할 때 중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중공. 그러니까 우리는 중국인들은 사랑한다. 대신 중국 공산당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죠. 지난번에도 뭐 신장 이구르나 아니면 홍콩 국가보안법 통과시키는 그런 관료들 또는 뭐 관련된 가족들 이 사람들을 뭐 미국 입국을 금지시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중국 공산당을 이야기하는 거하고 중국을 이야기하는 거는 약간 좀 별개인데 요즘에는 중국 공산당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한다. 이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저는 약간 좀 흑백 논리를 좋아합니다. 근데 우리 MC께서는 뭐 흑백 논리를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약간 회색지들을 좋아하십니까? 저는 약간 회색 분자인 것 그래. 같은데요. 엄마 아빠 좋아해 누구 좋아해 그러면 둘 다 네. 좋아. 저희 딸도 그렇더라고요. 근데 저는 딱 괜찮으니 엄마한테든 아빠한테든 누구 딱 한 사람만 이야기해라. 둘 다 좋아 항상 그러던데 미국은 이걸 싫어합니다. 지금 미국이냐 중국이냐 양다리 걸치지 말고 택해라 이거죠. 우리에게도 그런 압박을 지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 압박의 일환이 방위 분담금 문제로 이렇게 귀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제사회에 양다리 걸치지 말고 확실히 서라 이런 지금 메시지를 좀 전달해주고 있고 실제로 미국은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네. 중국이 영국한테 야 너희 원자력 발전소 우리가 건립하기로 했는데 이거 안 하겠어. 또 HSBC에 대해서 야 만약에 너희 여기 지지 안 하면 불이익을 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미국이 나서서 야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 건설해 줄게. 그리고 HSBC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서 우리가 5G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도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고 했고 영국은 여기에 대해서 야 그럼 우리 화해의 뭐 제재하는 거 뭐 3년 정도는 앞당길게 이렇게 좀 화답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죠. 오히려 홍콩이 지금 국제 금융업의 지위를 잃어가고 있을 때 우리도 뭔가 미국하고 잘 이야기를 해서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서는 이제 그런 측면도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정부에서도 네. 아무리 내전보다는 훨씬 더 미국 쪽하고는 좀 더 긴밀하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는 괜찮다 이렇게 보시고 세 번째 중국 공산당과의 좀 전방위적인 단절을 원한다. 지금 중국이 좀 선제공격을 할 수 있는 측면은 제가 보기에는 군사적인 측면이에요. 지금 해군력은 미국이 분명히 왔습니다. 하지만 교면면에서 보면 중국이 많이 따라왔죠. 제가 국내로 항공모함에서 캐터펄트라는 비행기 이륙하는 이 가판처럼 15도 기울어진 데 있죠. 이게 지금 보통 전자기식 사출 방식 캐터펄트를 이용하는데 이게 뭐 프랑스도 없고 해요. 근데 이번에 중국이 건조하는 항공모함에 이게 장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많이 따라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막강한 해군력을 이용해서 남중국해 지금 대만 해협에서 많이 지금 뭔가 군사 활동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보면 대만 그 방공식별 구역에 야간에 비행하는 것은 이례적이었거든요. 그런 적이 없었는데 최근에 보면 지금 총영사관 폐쇄 이 이야기 나올 때 지금 그렇게 방공식별 구역에 야간에 들어가는 것이고 대만에서는 이제 맞불을 놓은 거죠. 이제 맞대응을 했는데 미국이 한 이례적으로 그 항공모함 2척을 이번에 남중국해에 진출을 시켰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남중국해에 9개의 점을 찍어서 이걸 구단선이라고 하거든요. 점을 찍어서 여기는 내 땅, 그리고 또
이렇게 뭐 모래섬을 하나 지어서 여기는 내 땅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안 좋게 되면 정말 군사적인 충돌이 일어나고 어떻게 되면 미국이 이런 모래성을 하나 때릴 수는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 거죠. 그래서 남중국해 쪽에서는 항상 중국이 먼저 건든다. 그리고 미국은 여기에 수송을 하는 입장인데 지금 뭐 베트남하고 미국하고 같이 뭐 자원을 개발하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기업이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남중국해는 관할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보이다가 이제 서로 첨예하게 대립을 할 수가 있어요. 지난번에도 그 대만을 사이에 두고 중국이 대만을 사이에 두고 이렇게 기동훈련 한번 했거든요. 이때 미국은 대만 해협을 가로지르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대만 해협을 가로지를 때 중국의 또 선박들이 중국의 그 군함들이 또 약간 지근거리에 있어서 서로 뭐 이촉즉발의 그런 위기도 발생하고 있는데 이게 의도적인 건 아닐 거예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그냥 어떻게 해서 좀 우발적으로 충돌이 나게 되면 이게 한바탕 소동이 날 수 있는 부분이 항상 남중국해다. 그리고 좀 중국도 이쪽은 놓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대만 해협에다가 뭐 중거리 미사일을 만약에 비치를 하게 되면 정말 곤욕스럽잖아요. 중국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중국은 어떻게든 대만을 못하게 해서 대만을 통일하려고 할 것이고 지금 대만은 어떻게든 분리 독립하면서 주한미군 주둔도 이쪽으로 좀 뭔가 좀 진행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대기는 계속된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중 갈등의 3대 쟁점들 살펴봤는데요. 여러 가지 면모들을 살펴봤을 때 당분간 갈등은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미국의 중국 때리기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제가 재미있는 헤드라인을 하나 봤어요. 이 미국의 중국 때리기 설계자는 중국인이다라는 뉴스가 있던데 네. 너무 궁금해가지고 네. 이 뉴스를 읽었더니 네. 폼페이오의 정책 참모가 네. 중국 사람이라면서요? 네, 그렇죠. 지금 화면을 한번 보시면 이분인데 위마오추라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중국인데 이분이 지금 뭐 망카이 대학 졸업하고 또 버클리대에서 역사학 박사를 지내다가 이제 국무부에 입성을 하고 그러면서 폼페이오의 정책 수석 고문이 되고 있는데 이 사람을 이제 한마디로 표현하면 미국에서는 국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중국에서는 한간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한족 얼간이 그러니까 그 스파이 활동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아주 낮게 하는 것이고 미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오죽했으면 이 중국에서는 한간이라고 하지만 이 사람은 좀 국보라고 이런 이야기를 했겠어요. 그리고 차관보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사람이 우리에게는 정말 소중한 국보 같은 존재다.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미국의 중국 때리기에 어떤 전면에 나섰고 모든 이제 전략이 이 사람을 통해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상당히 좀 중요한 그 전략을 지금 내놓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번에 나왔던 3대 레드라인이나 뭐 이런 부분도 다들 이제 어떤 정말로 중국을 갔다 온 사람들. 그러니까 이 이마오춘처럼 중국 사람이기도 하고요. 중국의 뭐 대사나 아니면 영사로 갔던 사람들이 중국의 실상을 보고 야 중국이 이렇게 앞서왔고 이런 일이 있었네 이렇게 인권 탄압하면서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정리를 해서 보고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걸로 인해서 대중국 전략을 짜게 되는 겁니다. 이제 특정한 인물들이 있는데 이런 위마오춘이라는 사람은 지금 이번에 상당히 좀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우리가 전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신냉전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러다가 무역 전쟁이 무력 전쟁으로까지 번지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들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근데 오늘 조탁된 언어를 많이 사용하시네요. 네. 아까 봤더니 제가 네. 시장에 내리는 비에 뭐 우산이 되어드리겠다. 뭐 MC계 뭐 그겁니까? 그 연금살수사입니까? 오늘 아주 조탁된 언어를 사용하시는데, 근데 지금 우리 MC님이 걱정하신 것처럼 네. 상당히 좀 우리가 이 부분은 좀 주의 깊게 좀 살펴봐야 될 필요성은 있어요. 근데 저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라. 이게 우리가 막 서로 주먹을 쥐고 으르렁거리긴 한데 한 방을 날리게 되면 이제 나도 피해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참다 좀 이제 정말 극에 달했을 때는 한 방을 날릴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어느 선에서는 잘 마무리가 될 것이다. 아까 보셨잖아요. 미국이 그 휴스턴 영사관을 폐쇄를 하는 것도 우한하고 자매 공간이었고, 그 다음에 이번 청두 영사관을 폐쇄하는 것도 중국인이 거의 한 4분의 3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약간 좀 피해는 좀 제한적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극한에 달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멈출 수는 없는 거죠. 이미 시작은 됐기 때문에 지도자로서 만약에 여기서 멈추게 되면 그 비난을 자기가 오롯이 감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나갈 것이다. 앞으로 전진할 거지만 그래도 멈칫하면서 전진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중국이 이제 꺼내들 수 있는 카드는 뭐죠? 분명히 미국은 또 다른 카드를 총영사를 폐쇄하거나 아니면 다른 쪽으로 또 압박을 하겠죠. 그럼 중국 입장에서 보면 이번에 네티즌들이 막 아주 잘했다 막 박수 치고 뭐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근데 뭐 그때 그 네티즌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야, 차라리 홍콩 영사관을 폐쇄하는 게 낫지 않겠냐. 그런데 이건 만약에 미국이 다른 영사관을 폐쇄를 하면 네. 이제 맞불을 놓으려고 그런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중요한 그쪽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면적인 폐쇄보다는 뭐 100명에서 200명 정도 줄이는 옵션을 사용할 수는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중국 입장에서도 상대방이 또 영사관을 폐쇄를 하면 맞불을 놓을 수 있는 건 홍콩 영사관 정도 인을 좀 감축하는 것이고, 지금 국제사회로 상당히 고립이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코로나 사태도 안정이 됐다고 하지만 지금 보면 이제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던 홍수로 인해서 샨샤댐 붕괴 위험도 있고, 또 7월 달에는 그 메뚜기 때도 습격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중국 입장도 좀 곤욕스러울 겁니다. 대신 이제 미국이 이번에 한번 뻔때 보여줬으니 뭐 똑같은 카드 쓰면 재미없잖아요. 맨날 또 쌀밥에 고기 먹으면 재미없으니 이번에는 이제 미국이 쓸 수 있는 카드는 뭐가 있냐, 이런 관점에서 보면 중국 제조 2025를 건드릴 가능성도 또 있다. 이게 미중 무역 분쟁의 가장 어떤 시발점이었잖아요. 중국이 자꾸 미국의 아성에 도전을 하니까 이 부분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중국이 첨단 기술 앞으로 2025년까지 75% 이상 자립을 하자. 이게 바로 중국 제조 2025잖아요. 이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미중 무역 분쟁이 시작이 된 거거든요. 제가 보는 견지에 대해서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야, 그러면 앞으로 IT 쪽이나 로봇공학이나 뭐 항공, 뭐 신소대 이런 반도체 이런 첨단 산업에 대해서 고율의 관세를 또 부과할 수 있는 이야기나 또 그런 이야기가 또 나올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미국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을 또 한번 내놓을 수도 있고, 이제 그러면 이제 상당히 또 곤욕스러워지죠. 미중 무역 분쟁이 또 격화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럼 중국 입장에서는 야, 그럼 너희들 대도 안 사? 뭐 또는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히토류를 전략 무기화할 거야. 너희들 이거 하는 전략화하는데 10년 걸리지 않냐? 안 팔 거야 너희들.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해서 앞으로 신냉전은 한 걸음 더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신냉전을 촉발하게 된 이 한 축이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는 게 사실인데요. 지금 미국에서는 바이든 대세론이 그렇죠. 상당하다고 들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은 그럼 희박하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희박은 아닌 것 같고, 한번 그 마지막 역전의 반격의 카드는 한번 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야구 할 때 보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처럼 트럼프가 마지막 한 번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있다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그 조지 부시가 8월 달에 상대편한테 20%나 지지율이 뒤졌는데 이걸 뒤집었거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때 힐러리 여사하고 했을 때 이걸 뒤집었잖아요, 1위를. 근데 이제 상대가 어떤 사람이냐고 하죠. 힐러리처럼 강한 상대가 아니라 조 바이든이라는 거죠. 조 바이든은 샌더스한테 가까스로 이겼거든요. 그리고 나이가 80이니까 고령이죠. 그래서 치매도 앓고 또 기억상실증도 있어요. 만약에 TV 토론을 하게 되면 우리 MC처럼 딱 멋지게 나오는 게 아니라 약간 허리 꼬부정해가지고 트럼프하고 했을 때, 트럼프는 좀 강하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TV에서는 상당히 좀 트럼프가 앞설 수 있다. 그래서
뭐 10월 달, 9월 달 되면 아마 TV 토론에서 약간 좀 바뀔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그 트럼프 대통령은 현직 프리미엄이 있잖아요. 어떤 사건 사고로 만들어서 뒤집어 버릴 수가 있는 거죠. 이를테면 뭐 지난번에 이메일 스캔들 이런 것들처럼 아니면 또 러시아 스캔들처럼 막판에 극적인 걸 할 수 있고 어떤 중국이나 북한하고 또 극적인 어떤 반전을 꾀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한번 나올 수는 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고 보통 저도 약간 트럼프 대통령 이제 당선된 거에 대해서 약간 의아한 측면은 다들 있었을 거예요. 네. 그만큼 미국 언론에 대해서는 좀 힐러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고 트럼프에 대해서는 약간 부정적으로 하는 거죠. 근데 대부분 CNN이나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이런 비주류들이 중도를 걸어야 되는데 약간 좀 좌파 성향이 있습니다. 거의 뭐 일각에서는 뭐 90% 이상까지도 미국이 좀 트럼프에 좀 편향적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실제로 한 1억 6천만 명에 달하는 기독교 백인들이 트럼프를 이번에 그 플로이드 사망 시위 사태 이후에 좀 더 굳건해질 수 있고 또 일자리 만들고 또 세금 인하해주고 이런 부분에 긍정적인 표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트럼프가 기사회생할 수 있는 한 번 정도의 기회는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누가 당선되든 우리는 이제 그에 대해서 대응 전략을 잘 짜야 되겠지만 네. 반드시 지금 중국이 이렇게 좀 강세 모드로 나오는 게 트럼프는 어려워 이런 생각을 갖고 지금 이렇게 강공 모드를 약간 걷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만에 하나라도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 상당히 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조심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 이렇게 생각이 합니다. 대선 결과 뚜껑이 열리기 전까지 그 결과는 모르는 것이겠죠.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을 세워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할게요.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어서 사실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변수가 아니기 때문에 투자 전략 세우기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떤 전략 가져가야 될까요? 지금 영서관 폐쇄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진행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나 이쪽에서 하는 거 보면 중국은 군용기가 지금 대망의 방공식별망을 지금 침범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이나 또 미국은 항모 전단을 지금 이 남중국해에 투입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잘 보면 뭔가 남중국해를 좀 잘 봐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푸틴한테 전화를 해서 야 이번에 그 군비 경쟁 나는 피하고 싶다 잘해보자 뭐 하면 우리가 경제적으로 서로 도와줄 수 있는 측면이 있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렇게 때려놓고 중국하고 뭐 뉴스타트나 아니면 뭐 지금 최근에 보면 IMF 탈퇴하고 뭐 뉴스타트도 뭐 이렇게 했는데 뭔가 새로운 전략무기 감축에 대해서 러시아는 참석을 하려고 해요. 미국도 참석을 하려고 하는데 중국은 참석을 자꾸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을 끌어들여서 뭔가 그런 성과를 하나 나타내기 위해서 이 지금 총영사관 폐쇄를 하는 측면도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자, 그다음 상당히 중국을 이렇게 좀 강하게 이제 하는 이유는 뭔가 비건의 말에서 우리가 좀 힌트를 찾아볼 수 있어요. 비건이 야 지금 주한미군 주둔은 중국 견제에 도움이 된다 하고 지금 북한도 나를 세우고 있고 미국 입장에서도 뭔가 얻을 게 없으면 우리 북미 대화 안 한다 하지만 막판에 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입니다. 분명히 북한이 약간 좀 친미적으로 돌아선다면 굳이 뭐 이 부분은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약간 우리 정부도 북한도 마찬가지고 미국하고 조금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하는 것을 보면 그런 전략적인 변화 플러스 이런 것을 지렛대로 활용해서 러시아를 잘 활용하고 그러면서 중국을 뭐 새로운 전략무기 감축 계획이나 이런 쪽에서 성과를 내려고 하는 측면도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주는 이런 좀 복잡한 관계 속에서 어차피 좀 약간 좀 눌러주는 움직임이 나올 거예요. 특히나 나스닥이 기술주들이 조정을 받고 20에서 아래에 떨어졌다는 거죠. 기존에는요. 그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 때문에 뭐 재료 때문에 추가 부양책 때문에 좋은 흐름을 만들어냈는데 이제는 그 약발이 좀 안 먹히는 시기가 왔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완벽하게 빠지지는 않아요. 한번 빠졌다가 최소한 반등을 주고
그 다음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부터는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또 미국 금리도 하락하면서 중국 국채 금리도 좀 상승하는 이런 상황을 보면 상당히 글로벌 경제하고 금융이 커플링을 이루지 않고 약간 좀 삐걱거리는 그런 움직임도 나오고 있고 그렇다면 미국 기술주들도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미국 기술주들뿐만 아니라 이런 인터넷이나 반도체 업체들은 약간 좀 타격을 받을 수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번에 뭐 코로나 사태가 확산이 되면서 제약이나 생명공학, 의료기술 쪽은 역시 세계화가 진행이 되면서 계속 좋은 흐름이 나오고 우리 시장에서도 최근에 그 대형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쉬어가는 구간에서 다른 대형 바이오주들이 약진을 하고 또 그 바통을 이어받아서 중소형 제약주들이 뭐 랠리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지수를 보지 말고 종목이나 테마를 보자. 이제 이런 전략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딱 잘라서 이야기를 하면 21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21선을 이탈했다면 한번 반등은 들어올 거란 이야기죠. 그때가 비중 조절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미국 추종을 하지만 그래도 미국보다는 조금 더 견조한 흐름이 나오는 것을 보면 이제 역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좀 들어오고 해서 하니까 전략을 드리면요. 만약에 대형주, 삼성전자나 이런 종목들이 네. 강하게 조정을 받으면 저점 매수는 할 수 있어요. 저점 매수는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거보다는 이번에 이제 이 미중 간의 영상한 폐쇄 관련해서 수혜주가 있다는 이야기죠. 지난번에 우리가 그 관련 종목들을 히토류 관련주들 막 이런 부분을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이번에 급등이 나왔고 대도 관련주도 일부 올라갔다는 이야기죠. 다음 차례는 사료 관련주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중 간의 관계가 안 좋아지면 분명히 좀 무역 분쟁까지도 또 다시 또 대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럼 1차 협상 때 우리 대두 많이 살 게 있는데 안 사. 그렇게 분명히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그런 우려감도 있고 그럼 대두 관련주들이 대두를 안 사게 되면 미국의 대두 가격은 하락을 하겠죠. 그러면 대두로 원재료를 사용해서 뭐 장을 만들거나 아니면 사료를 쓰거나 그런 기업들이 올라가는데 생표나 생표식품은 시장이 이미 알려졌기 때문에 강하게 못 올라가요. 근데 지난번에 보면 생표나 생표식품 이런 대두 관련주들이 살짝 올라간 다음에 2차 랠리로 사료주들이 더 강하게 올라갔다는 거죠. 사료주들이 정비율 초기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료주들이 히토류나 대두의 바통을 이어와서 다음 주에 한번 주초에 강한 움직임이 한번 나올 수 있고 그다음 중국이 쉬어가는 동안에 이번에 그 총영사관 폐쇄 관련해서도 세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5G, 그다음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를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5G나 반도체를 계속적으로 육성을 하겠다. 그리고 우리가 먹거리로 지금 자동차 쪽을 드라이브를 걸겠다. 우리도 좋은 차를 만들 수 있다. 뭐 해서 전기차 쪽으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도 한데 제가 보기에는 5G 쪽은 미국에서도 주파수 경매가 이루어지니 5G는 뭐 종목별 순환매가 나올 거예요. 종목별로 순환매가 나오고 우리가 반도체 소부장은 우리 정부에서도 2.0 육성 전략을 펼치고 있으니까 그쪽은 상승 초기 종목은 계속 보시고 의료 장비 쪽, 제약 바이오 쪽을 집중적으로 관찰을 하신다면 다음 주에 좋은 전략을 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그 샨샤댐 붕괴 위기가 있죠. 일각에서는 이게 지나친 것이다. 붕괴가 되든 안 되든 상관없습니다. 주식이라는 건 꿈 먹고 살죠. 그래서 샨샤댐 붕괴가 되면 기존에 이제 농업 관련주들은 많이 올라갔어요. 에그플레이션 관련주들은 이번에는 방사선 치료제 그런 원전 관련주들이 많지는 않아요. 두세 종목 정도는 한 두 종목 정도는 아주 좋은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다음 주 전략을 짜신다면 뭐 어려운 시장이 주초에는 될 수 있지만 그래도 좋은 흐름을 만들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